서울의 심장이 얼어붙을 듯한 12월의 밤. 세진그룹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 컨벤션 홀은 도시의 모든 빛을 빨아들인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을 가득 메운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도시의 야경을 그대로 병풍처럼 두른 통유리창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하 권력을 과시했다. 박혜훈은 이 모든 광경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중앙, 곧 그녀가 올라서야 할 단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진그룹의 유일한 적자, 청임, 박혜훈. 그러나 세상이 아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된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성인 유능한 건축가 H파크는 아버지인 박 회장의 그늘에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오늘은 그 족쇄를 끊어내는 날,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날이었다. 혜연아, 긴장 풀렴. 오늘은 내 약혼자 한민준 실장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니까. 옆에 다가온 새어머니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딸, 이부 동생인 이유라는 이미 저 멀리서 재계의 인사들과 어울리며 사교계의 꽃처럼 웃고 있었다. 혜우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혼자 한민준. 그는 세진그룹의 가장 유능한 임원이자 하연의 아버지, 박 회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하연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도구일 뿐인 정략 결혼의 상대였다. 하연은 자신의 프로젝트, 네오서울 스파이어의 최종 설계도를 떠올렸다. 지난 3년간 그녀의 피와 땀,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역작이었다.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를 한민준의 공으로 돌리려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거대한 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질식할 듯한 파티를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단지 박 회장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연 회장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박 회장을 무대 위로 호명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박 회장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룹의 30년을 회고한 뒤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세진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할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손이 두 사람을 향했다. 나의 사위가 될 한민준 실장, 그리고 제 딸 박혜은입니다.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혜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준의 팔짱을 끼고 단상으로 향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하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민준은 하연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하연 씨.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오늘따라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다. 혜은은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가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내뱉으려던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하연 씨. 민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관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먼저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연 회장이 순간 술렁였다. 박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연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박혜은 씨가 발표할 너 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도용된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화면에는 하연이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상대는 세진의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임원이었다. 다음 화면은
하연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연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졌다. 박혜원 씨는 태강건설에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화면에는 하연의 너 서울 스파이어 설계도와 이미 1년 전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한 해외 유명 건축가의 설계도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두 디자인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정도로 흡사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짓을. 하객들의 경악과 비난이 쏟아졌다. 하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저 사진들은 조작된 것이었다. 계좌 내역은 함정이었다. 그리고 저 설계도. 저것은 명백히 이유라와 민준이 자신에게서 훔쳐내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연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 30주년 기념 파티라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택한 것이었다. 하연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건 모함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더 큰 비웃음에 묻혔다. 한민준은 슬픔으로 가득 찬 표정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하연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기에 어떻게든 덮어주려 했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 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설계도, 내가 예전에 언니 방에서 우연히 본 그 해외 잡지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 완벽한 확인 사살이었다. 혜우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저 두 사람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약혼자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으려 했던 이부 동생이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하연에게 집중되었다. 경멸, 조롱, 혐오. 그녀는 평생 이토록 끔찍한 굴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귀한 청임에서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도둑이자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혜은의 앞에 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제이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혜은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시간과 소리가 모두 멈춘 듯 했다. 이 천박한 것, 감히 네가 세진의 명예에 먹칠을 해 내 딸 자격도 없는 년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오늘 이 시간부로 박혜우는 내 딸이 아니며 세진그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선포한다. 당장 전현을 내 눈앞에서 끌어내. 혜우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쥘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그녀는 일말의 연민이나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냉혹한 결단뿐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명하고 싶었던 모든 것,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한민주는 이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했고 이유라의 입계에는 아무도 모르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혜연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댔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도 변명할 기회도 없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버림받고 짓밟혔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 연 회장의 가장 어두운 입구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한 남자가 마치 어둠 그 자체를 조각해 만든 듯한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연 회장의 모든 화려함을 압도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1000명에 가까운 하객들로 가득 찼던 거대한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얼어붙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소리, 경멸에 찬 속삭임,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일순간에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입구의 실루엣을 향해 일제히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고 샹들리에의 빛이 그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컸고 입고 있는 검은색 슈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몸의 일부처럼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었고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뿜어내는 기운. 마치 수천 톤의 압력을 응축시킨 듯한 무겁고 차가운 존재감이었다. 그의 눈은 연 회장 전체를 훑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듯 공허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누구지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하지만 재계의 거물들 몇몇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 사진으로만 혹은 전설처럼 떠도는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인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아니 세계 금융시장을 그림자 속에서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에이펙스의 총수 강지욱. 박 회장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자 연 회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정적에서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다. 에이펙스, 세진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글로벌 투자 및 기술 콩글로메레이트였다. 그들의 CEO 강지욱은 단 한 번도 언론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유령이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가? 한민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 이유라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민준의 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강지욱은 그 모든 반응을 무시했다. 그는 마치 텅 빈 복도를 걷듯 굳어버린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해운의 팔을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지욱은 단상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굴욕과 절망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하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 눈물이 마른 자국, 그리고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남은 뺨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마이크를 쥐고 있는 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연 회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제시한 증거라는 것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한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욱, CEO님. 여긴 어쩐 일로? 이것은 저희 세진그룹의 내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한민준 실장. 지욱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변명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민주는 당황했지만 이미 쏘아올린 화살이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박혜원 씨가 태강건설 임원을 만나고 거액의 자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용한 설계. 그 계좌 내역 지욱이 다시 말을 끊었다. 박혜원 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제공한 특정 계좌 하나만을 본 겁니까?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한민준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들은 혜은이 존재조차 몰랐던 유령 계좌를 만들어 함정을 팠다. 강지욱이 그것을 어떻게 그건 회계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욱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저 사진들. 만나는 장면은 있지만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면은 없군요. 한 실장도 경쟁사 임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든 만남을 스파이 행위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논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하객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민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설계도. 지욱의 시선이 스크린에 나란히 붙은 두 개의 설계도로 향했다. 표절이라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저 국제 공모전 수상작의 원본 CAD 파일과 박혜은 씨의 너 서울 스파이어 원본 CAD 파일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대조해 보시죠. 이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혜은의 원본 파일을 훔쳐 내용을 수정한 뒤 그것을 기반으로 표절 시비를 만들었다. 원본 파일을 대조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다. 지금 당장 기술적인 문제로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지욱은 피식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럴 필요도 없겠군요. 지욱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화면을 탭했다. 단상의 메인 스크린이 즉시 바뀌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타임스탬프가 찍힌 문서 정보가 나타났다. 왼쪽이 박혜은 씨의 원본 파일 최종 저장 시각입니다. 1년 8개월 전이죠. 오른쪽은 당신들이 표절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그 국제 공모전의 최종 접수 마감일입니다. 1년 2개월 전입니다. 지욱이 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미래의 것을 베꼈다는 겁니까?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완벽했던 모함이 단 몇 분 만에 외부인의 논리적인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민주는 이제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욱이 어떻게 혜은의 원본 파일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진 얼굴로 지욱을 노려보았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자네가 뭔데 감히 내 집안일과 우리 그룹의 일에 끼어드는. 집안일. 지욱은 박 회장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린치하는 것이 집안일입니까? 박 회장.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단상 위로 성큼 올라섰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혜은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혜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낯선 남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인가? 남자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검은색 오버코트를 벗었다.
아직 겨울밤에 한기가 남아있는 코트가 혜은의 맨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코트에서는 차갑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옅은 향기가 났다. 혜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욱은 그녀를 모욕적인 시선들로부터 가려주었다. 혜은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남자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감정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소유욕에 가까운 강렬한 무엇이었다. 지욱은 혜은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물러서게 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연 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박 회장과 한민준, 이유라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선포했다. 지금 이 순간부로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이 여자는 내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고 하객들이 술렁였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슨 망발인가. 지욱은 박 회장의 외침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오늘 세진그룹이 보여준 이 추악한 연극에 대해서는 에이펙스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는 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너 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 내일부로 에이펙스가 세진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감사에 착수할 겁니다. 감사 무슨 자격으로? 박 회장이 소리쳤다. 지욱은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답했다. 세진그룹의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그 말은 한민준과 박 회장에게 최후의 일격이 되었다. 그들은 에이펙스가 언제부터 자신들의 부채를 사들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그들의 미래가 이 정체불명의 남자의 소나귀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은의 등을 가볍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했다. 갑시다. 그는 혜은에게 속삭이듯 말했고 그녀를 데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아까는 그녀를 끌어내려 했던 보안 요원들이 이제는 감히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홍해처럼 양옆으로 갈라섰다. 기자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강지욱 대표님, 박혜은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에이펙스가 세진그룹을 적대적 인수하려는 것입니까? 방금 그 말씀은 진심이십니까? 지욱은 그 모든 질문을 묵살했다. 그는 오직 혜은을 보호하며 연 회장을 빠져나가는 데에만 집중했다. 혜은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이끌려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몇 분 전까지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낯선 남자의 코트에 감싸여 그 지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혜은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규와도 같은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곧 검은색 리무진의 두터운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검은색 리무진의 내부는 외부의 광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방금 처리가 된 차량은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미끄러졌지만 혜은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깨에 걸쳐진 강지욱의 무거운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코트에서 풍기는 차가운 향기와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뺨의 통증, 그리고 귓가에 쟁쟁한 아버지의 절규가 뒤엉켜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옆자리에 앉은 강지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혜우는 수십 가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자신을 도왔는가?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녀는 그저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뎌낼 뿐이었다. 차량은 한남동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최고급 주거단지 에이펙스 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그들을 실어 날랐다. 문이 열리자 혜은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웠다. 세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내부는 극도로 미니멀했다. 색채라고는 검은색, 흰색, 그리고 회색뿐이었다.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강지욱은 코트를 벗어 무심하게 소파에 던지더니 바로 걸어가 얼음을 채운 잔에 물을 따랐다. 그는 혜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마시겠소?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함을 견딜 수 없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왜?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왜 저를 도우셨죠?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동정심이나 정의감으로 움직인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방금 전 연회장에서 보여준 그의 계산적이고 무자비한 논리는 그런 감상적인 이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강지욱은 물이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훑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질문이 틀렸소.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박혜은. 당신을 도운 것이 아니오.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지. 냉혹하고 직설적인 대답이었다. 혜은은 차라리 그 솔직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의 목적, 그게 뭡니까? 세진그룹을 노리는 겁니까? 강지욱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진그룹은 그저 시작일 뿐. 내 진짜 목표는 한민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세력이지. 한민준이라고요. 혜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민준은 유능했지만 에이펙스의 총수가 직접 상대할 만큼 거물은 아니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많군. 박혜은 씨, 당신의 그 잘난 약혼자는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오. 그는 내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지. 지욱의 눈빛이 순간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 어둠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선 깊은 원한과 비극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내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소. 사고로 위장된 살인이었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자들의 하수인이 바로 한민준이었어. 혜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한민준의 얼굴 뒤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진그룹을 발판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당신의 아버지, 박 회장은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거나 혹은 공범이거나. 하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과 냉혹한 절단. 그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를 구한 건가요? 한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터리에. 세진그룹에서 쫓겨났고 도둑년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아니, 지욱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아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가 하연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지욱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당신은 박 회장의 딸이었고 한민준의 약혼자였지. 그들 스스로가 당신을 핵심부에 들여놓았어.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청임이 아니었지. 건축가 H파크. 당신은 세진그룹의 심장부인 너 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의 설계자여. 그는 혜은이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가치를 정확히 짚어냈다.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당신이 직접 설계한 건물의 구조, 네트워크의 백도, 심지어 당신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유산까지. 혜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의 유산. 그것은 아버지가 철저히 숨겨왔던 세진그룹의 숨겨진 지분과 비자금에 관한 서류였다. 아버지는 혜은이 그것의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혜은은 알고 있었다. 강지욱이 어떻게 그것까지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혜은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당신의 그 지식이 필요하오. 세진을 무너뜨리고 한민준을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들. 그것들은 오직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지. 지욱은 다시 홈 바로 돌아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차가운 거실을 울렸다. 이게 뭡니까? 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거래 제안서요. 지욱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나와 결혼합시다, 박혜연 씨. 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굴욕적인 약혼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결혼이란 말인가? 미쳤군요. 당신의 복수를 위해 나더러 또다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라는 겁니까? 희생양. 지욱은 차갑게 웃었다. 이건 희생이 아니오. 거래지. 그리고 아주 공정한 거래일 거요.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열어보시죠. 혜우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상호 협력 및 혼인 계약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갑 강지욱, 은을 박혜은에게 에이펙스의 법적 보호, 무제한의 자금 지원, 그리고 세진그룹에 대한 복수를 실행할 모든 권한을 제공한다. 을 박혜은은 갑 강지욱에게 세진그룹 내부 정보, 비자금 내역, 그리고 한민준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공한다. 혼인관계는 쌍방의 공동 목표가 달성되는 즉시, 혹은 을이 원하는 시점에 어떠한 위자료도 없이 종료된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약서였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목적의 교환만이 존재했다. 나는 당신에게 방패가 되어줄 거요. 지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당신은 박혜은으로서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내일 아침 당신은 에이펙스 강지욱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거요. 그 이름은 당신을 모욕했던 그 누구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할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거요. 혜은은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종이를 뚫을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오늘 밤 겪었던 모든 굴욕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뺨, 한민준의 배신, 이유라의 조소, 그리고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도망칠 수는 없었다. 복수해야 했다. 그들이 자신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을 자신과 똑같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혼란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만이 남았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강지욱의 눈동자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릴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다. 하연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혜은. 그녀가 이 이름을 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터였다. 서명이 끝나자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명을 추가했다.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순간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차가운 동맹이 체결되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 박혜은 씨. 지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저쪽 복도 끝에 당신이 머무를 방이 있어. 필요한 건 모두 구비되어 있으니 일단 쉬도록. 그는 혜은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향하는 듯했다. 혜은은 그를 불러 세웠다. 강지욱 씨. 지욱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죠. 혜은이 말했다. 내 복수는 내 손으로 직접 하게 해줄 것. 나는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로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물론 원하는 대로 하시죠. 무대는 내가 깔아줄 테니 칼춤은 당신이 직접 추도록.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혜은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 저 아래 어딘가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녀는 악마와도 같은 남자와 손을 잡고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남은 통증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잊지 못할 굴욕의 증거이자 피해의 복수를 다짐하는 낙인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펜트하우스의 통유리를 뚫고 들어왔다. 박혜은은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낯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어젯밤의 모욕과 배신을 파편처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의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굴욕감에 떨던 여자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세상은 이미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켠 거대한 벽걸이, TV는 온통 세진 그룹의 이야기뿐이었다. 세진과 청임 박혜은, 충격적인 횡령 및 디자인 도용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어젯밤 그녀의 비참했던 사진이 떠다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헤드라인이 다른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에이펙스 총수 강지욱 30주년 파티 깜짝 등장. 강지욱, 박혜은을 내 사람이라 선포. 세진그룹 전면 감사 착수. 하연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어제의 그녀였다면 절망에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강지욱의 아내라는 계약상의 지위.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회장의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였고 강지욱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강지욱은 이미 펜트하우스를 떠나고 없었다. 그는 행동하는 남자였다. 다만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세상의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검은색 특수 제작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소. 당신의 춤을 시작하시오. 계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혜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세진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 회장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눈으로 주가 폭락 그래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지욱의 감사착수 선언 한마디에 세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다. 망할 놈, 감히 강지욱이. 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한민준과 이유라 역시 표정이 어두웠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은 강지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거대한 차질을 빚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한민준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에이펙스가 감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합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선수라니 어떻게? 박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십시오. 박혜은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공식화하고 그녀의 모든 지분과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본래 목적이었다. 혜은을 내쫓고 그녀의 지분을 흡수하여 세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리고 너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맡아서 완수하겠습니다. 하은이 싸지른 똥을 제가 치우는 모양새가 되어야 이사들도 납득할 겁니다. 이유라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그 프로젝트의 새로운 안주인이 된 듯 행동했다. 아빠,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언니는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어요. 그 디자인도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게 많다고요. 이제라도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못마땅했지만 지금은 한민준의 힘이 필요했기에 묵인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한민준은 법무팀을 동원해 박혜은의 지분 동결 및 권한 박탈 안건을 긴급 상정시켰다. 동시에 언론에는 세진그룹, 부실 과감히 도려내고 한민준 실장 체제로 위기 극복이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욱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박혜은은 이미 끝났다고.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혜은이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녀는 세진그룹의 차세대 통합 시스템과 너서울 스파이어의 스마트 인프라 전체를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거실. 혜은은 강지욱이 남긴 노트북을 열었다. 군용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다. 에이펙스의 내부망과 연결된 특수 인터페이스였다. 혜은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해킹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세진그룹의 메인 서버, 너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베이스. 그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상접근 프로토콜을 심어두었다. 건축가의 마스터 키였다. 그녀는 그것을 H팍스 에코라고 불렀다.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접근하자 세진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사회의 실시간 대화록, 한민준의 개인 일정, 그리고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의 기밀 데이터까지. 혜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한민준, 네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증명해주지. 그녀의 타겟은 너서울 스파이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혜은은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손을 떠나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시한폭탄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한민준이 자신의 최대 지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천 에코시티 개발 사업이었다. 그 사업은 한민준이 세진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붓고 있는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혜은은 2년 전 그 프로젝트의 초기 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론을 내렸었다. 집안이 약하고
환경 기준에 미달하며 사업성을 부풀린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그녀의 보고서는 묵살되었고 한민주는 다른 용역업체를 고용해 보고서를 조작하여 사업을 강행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해운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2년 전의 원본 보고서 파일을 불러냈다. 그리고 Hparks 에코를 통해 현재 인천 에코시티의 진행 상황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조작된 안전진단서, 기준치 미달의 자재 납품 내역,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흐름,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한민준이 얼마나 뻔뻔하게 그룹의 돈을 훔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마련해준 에이펙스의 보안 채널을 이용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IP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재가공했다. 그녀는 원본 보고서와 조작된 보고서를 나란히 비교하고 자금 흐름도를 알기 쉽게 도식화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데이터 패킷을 단 한 곳에만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세진그룹의 주요 채권단 은행들, 가장 입이 무거운 경제 전문 기자 몇몇, 그리고 세진그룹의 소액 주주연대 대표에게 동시에 전송했다. 발신자는 세진의 진실을 염원하는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한 경제 전문지가 세진그룹 인천 에코시티 제2의 부실 사태 우려, 초기 보고서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한면 특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해운이 제공한 비교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세진그룹의 주가는 어제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다. 개장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지경이었다. 어제까지 에이펙스의 감사 발표에만 집중했던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세진그룹의 핵심 사업 자체의 부실 문제로 옮겨붙었다. 이것은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세진그룹의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민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덤벼드는 이사들, 비명을 지르는 박 회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하게 질린 이유라. 한 실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에코시티 사업이 부실이라니. 은행에서 당장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내부 고발자라니. 대체 누구 짓이야? 한민주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기에 바빴다. 모함입니다. 에이펙스 놈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조작한 자료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그를 믿지 않았다. 기사에 실린 자료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민준을 차기 회장처럼 떠받들던 이사들이 이제는 그를 그룹을 망친 원흉으로 몰아쓰기 시작했다. 이유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박혜우는 분명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연의 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한민주는 강지욱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지만 그가 어떻게 이토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파고들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해오는 이 모든 소동을 TV 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조롱이 오늘은 한민준과 이유라를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씩, 아니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어 강지욱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세진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떠있는 TV 화면과 하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승인을 표하는 듯한 미소가 스쳤다. 시작이 아주 요란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이건 그냥 전차의 요리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의 안주인이자 세진그룹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한민준이 제 프로젝트를 훔쳐갔죠. 이제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훔쳐올 겁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맹은 이제 막 첫 번째 이빨을 드러낸 참이었다. 박혜원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세진그룹의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했고 한민주는 인천 에코시티 사업의 부실 의혹을 해명하느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을 끄기에 급급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룹의 확고한 후계자 이미지는커녕 당장 이사회의 불신임 투표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에이펙스의 심장부, 강지욱의 제국 내부에서도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었다. 에이펙스 타워의 최고층,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전략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에이펙스의 핵심 임원진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오직 강지욱의 서명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는 세진그룹의 부채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모를 리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윤 부회장, 에이펙스의 창립 초기부터 강지욱의 아버지를 보좌했던 원로였다. 회장님, 세진그룹의 주가 하락은 성공적으로 유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너무 거칠고 개인적입니다. 윤 부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강지욱이 이사회와의 상의도 없이, 그것도 세진그룹의 30주년 파티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박혜운이라는 여자를 데려온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투자기업입니다. 강 회장님, 복수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리스크입니다. 그의 말에 야심가로 알려진 김 이사가 동조했다. 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에이펙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진그룹에 쫓겨난 청임을, 그것도 횡령 스캔들에 휘말린 여자를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에이펙스의 이미지에 어떤 타격이 가겠습니까? 그녀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언제 우리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강지욱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그와 눈이 마주친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윤 부회장,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감정에 휘둘려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혜우는 리스크가 아니오. 그녀는 우리가 세진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요. 어제 그녀가 터뜨린 자료가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회장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이사가 반박했다. 그녀가 없었어도 우린 그랬을까? 지욱이 김 이사의 말을 잘랐다. 당신들 중 누가 한민준의 인천 에코시티 비자금 흐름을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 누가 세진의 내부 시스템에 그런 백도어를 심어 놓을 수 있었어? 임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박혜운의 능력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각, 세진그룹 회장실에서도 격렬한 대책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한민주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애써 무시하며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인천 에코시티 자료 유출이 박해운의 지심을 직감했다. 망할 년, 강지욱 뒤에 숨어서 감히 이런 짓을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유라는 옆에서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박해운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치명적으로 방역해올 줄은 몰랐다. 민준 씨, 이대로는 안 돼. 이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펙스를 상대로 자금 싸움을 벌일 수는 없어. 그놈들은 괴물이야. 그렇다면 다른 걸 공격해야지.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강지욱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생겼어. 바로 박해운이야. 세상 사람들은 박해운이 유능한 전략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굴욕당한 여자가 복수를 위해 재벌 총수를 유혹했다고 생각할까? 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유라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에이펙스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 없다면 에이펙스의 총수를 흔들면 된다. 강지욱의 냉철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좋아. 당장 우리가 관리하는 언론사들과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움직여. 한민준은 비서실에 명령했다. 에이펙스가 아니라 강지욱과 박해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굴욕당한 청임, 복수를 위해 에이펙스 총수 유혹, 위험한 거래 혹은 치명적 유혹, 강지욱 회장, 여자 문제로 에이펙스 내부 분열 조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더러운 방역은 신속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지가 아니라 연예부와 소셜미디어가 먼저 폭발했다. 박해운을 비극의 여주인공에서 복수를 위해 몸을 던진 요부로 둔갑시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녀가 강지욱의 코트를 걸치고 리무진에 오르는 사진,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퍼져나갔다. 그들은 박해운의 능력을 철저히 폄하하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유혹으로 몰아갔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기사들을 접한 혜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어제 자신을 향했던 범죄자라는 낙인보다 오늘 자신을 향한 요부라는 낙인이 훨씬 더 모욕적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성과 능력을 부정하고 그녀를 그저 남자의 욕망에 기생하는 존재로 격하시켰다. 그녀가 이룬 첫 번째 승리마저도 강지욱을 유혹한 대가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녁에 강지욱이 돌아왔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혜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상처뿐이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이군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를 당신의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서 내 입지를 없애버리는 것. 당신의 그 잘난 임원들도 지금쯤 이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겠죠. 나를 잘라내라고. 강지욱은 그녀의 동요를 꿰뚫어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예상했던 바이오. 예상했다고요? 혜은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볼 건가요? 내가 당신 침대에서 복수를 계획하는 꽃뱀 취급을 받도록.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그녀는 그가 상관없다고 말할까봐 두려웠다. 시끄러운 개들은. 지욱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짖지 못하게 만들면 둬. 그는 혜은의 턱을 가볍게 쥐어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계산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내 그늘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당신이 내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오.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쇼. 다음 날 아침 강지욱은 하연을 데리고 에이펙스 본사로 향했다. 어제 그를 비난했던 임원들이
모두 모인 바로 그 전략 회의실이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하연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김 이사와 윤 부회장의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강지욱이 드디어 이 골치 아픈 여자를 정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강지욱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혜은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에이펙스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프로젝트 하나를 띄웠다. 송도 어반퓨처 월반 퓨처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복잡한 건축 설계 문제와 환경 규제, 그리고 현지 민원에 부딪혀 6개월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바로 김 이사였다. 김 이사. 지욱이 입을 열었다. 송도 프로젝트 여전히 지지부진하군. 설계 변경안은 3번이나 반려되었고 예산은 20%나 초과했지. 김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현장 변수가 워낙 많아서 기존 설계안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 팀이 무능한 거겠지. 지욱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혜은을 돌아보았다. 오늘부로 송도 어반퓨처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PM를 박혜은 씨로 임명하오. 그 선언에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윤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는 우리 회사 프로토콜도 모릅니다. 건축 설계사일 뿐이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이라. 지욱은 윤 부회장을 차갑게 응시했다. 박혜은 씨는 당신들이 6개월간 해결 못한 문제를 단 3일 만에 파악했어. 그는 혜은이 어젯밤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거기에는 송도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점, 즉 비효율적인 구조 설계와 환경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대안 설계안까지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임원을 둘러보며 선포했다. 박혜은 씨는 에이펙스의 그늘에 숨은 사람이 아니오. 그녀는 에이펙스가 필요로 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요. 그녀는 내 아내이기 이전에 당신들보다 유능한 전략가이자 건축가요. 그는 혜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증명하시오. 박혜은 씨, 당신이 그저 누군가의 여자가 아님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당신을 의심하는 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오. 혜은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이것은 강지욱의 방식이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그녀를 밀어 넣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과 저기로 가득 찬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피가 끓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그리고 강지욱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3개월 안에 설계 승인을 받아내고 공사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정원을 주십시오. 김 이사님을 포함한 기존 팀원 전원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그녀의 당돌하지만 확신에 찬 요구에 김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지욱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원하는 대로. 혜은은 더 이상 세진에 쫓겨난 청김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의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박혜은은 에이펙스의 심장부에서 송도 어반퓨처 프로젝트의 사령관으로서의 첫 줄을 보냈다. 그녀의 등장은 에이펙스 내부, 특히 김 이사의 팀에게 거대한 충격과 노골적인 적의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혜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6개월간 방치되었던 설계 결함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 제시는 회의적인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당한 청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새로운 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에이펙스의 가장 골치 아픈 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서재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렀다. 강지욱이 제공한 에이펙스의 막강한 정보 분석팀과 자원을 이용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특히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20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 오수진 여사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지만 20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해운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항상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진그룹의 20년 전 재무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들에 접근했다. H팍스 에코어를 통해 접근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에이펙스의 슈퍼컴퓨터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된 아카이브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미래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사업. 그것은 당시 세진그룹의 규모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파일은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해운은 몇 가지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어머니는 그 프로젝트의 특정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에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오염된 토지, 자금 세탁의 창구와 같은 위험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날, 바로 그 전날 밤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시각, 강지욱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한민준이 세진그룹에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한민준은 교활했지만 에이펙스의 금융 추적 시스템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지만 그 끝은 하나의 거대한 지주회사로 모이고 있었다. 그 지주회사의 이름은 금용 진롱 홀딩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회사였지만 그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강지욱은 이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여 지금의 거대한 부를 이룬 회사가 바로 금용 홀딩스였다. 그의 가족은 그 충격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어린 지욱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에이펙스를 세웠고 그 모든 원흉인 금용홀딩스를 무너뜨릴 날만을 기다려왔다. 한민준이 그 금용홀딩스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운은 자신이 발견한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어머니는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묵혀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세진그룹의 프로젝트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묵인했거나 혹은 동조했겠죠. 강지욱은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말없이 해운에게 건넸다. 한민준의 자금 흐름도와 그 끝에 있는 금용 홀딩스라는 이름. 해운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금용 홀딩스. 그녀는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의 부당한 토지 매입자로 의심되는 회사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GR 홀딩스, 골드드래곤. 하연이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반대했던 그 프로젝트의 배후가 금용홀딩스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20년 전, 하은의 어머니는 금용홀딩스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제거당했다. 같은 시기, 지욱의 아버지는 금용홀딩스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당했다. 한민준과 이유라의 배신은 그저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2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금용홀딩스가 세진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심어놓은 장기 말들이었다. 한민준의 탐욕은 그저 동기 중 하나일 뿐. 그의 진짜 임무는 해운을 제거하고 박 회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세진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연의 아버지 박 회장은 20년 전 아내의 죽음을 방관하고 금룡의 힘에 굴복한 비겁자였거나 혹은 그들의 적극적인 공범자였던 것이다. 당신의 적과 나의 적이 처음부터 같았던 거군요. 혜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이것은 두 세대에 걸친 거대한 악의 카르텔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끝내지 못한 싸움을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야 했다. 강지욱의 복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강지욱은 하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묘한 동질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적은 한민준이나 박 회장이 아니오. 우리의 적은 금용홀딩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정치적, 재정적 카르텔이요.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상호 협력 및 혼인 계약서. 그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하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은 끝났어, 박혜운 씨. 지욱이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니까.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건 전쟁이요. 당신과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워야 할 전쟁. 혜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복수자의 모습이 아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전쟁이라면 기꺼이. 두 사람의 차가운 동맹은 이제 20년 묵은 피해 복수를 위한 진정한 연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민준과 이유라가 아닌 그들 뒤에 숨은 거대한 괴물을 상대해야 했다. 전쟁의 수레바퀴는 겉으로는 거대하고 요란하게 굴러갔지만 그 축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용한 순간들이었다. 송도 어반 퓨처 프로젝트는 박혜은의 지휘 아래 기적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이사를 위시한 내부의 적대 세력을 압도적인 실력과 논리로 제압해 나갔다. 낮 동안 그녀는 에이펙스의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인한 사령관이었다. 하지만 강철 같은 가면 아래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그날 밤도 깊었다.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거대한 성처럼 고요했다. 강지욱은 금용홀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서재에서 나왔다. 늦은 시간까지 혜은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방에도 거실에도 없었다. 지욱은 미세한 이질감을 느끼며 펜트하우스의 반대편 끝,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작은 스터디룸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는 소리 없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혜원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송도 프로젝트의 복잡한 도면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그녀에게서 잔인하게 빼앗겼던 바로 그 프로젝트, 너 서울 스파이어의 3D 모델링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건물의 유려한 곡선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깊은 슬픔과 애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졌던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이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빛나는 성과이자 가장 끔찍한 굴욕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곳의 하중은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3도만 더 틀었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그 건물을 숨쉬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에이펙스에서의 성공도, 한민준에 대한 첫 번째 복수도,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이 근원적인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욱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언제나 결과와 효율만을 중시했다. 박혜은의 이 프로젝트는 이미 빼앗겨 맡긴 자산 목록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무기 또는 동맹으로만 보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들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잠 못 이루는 밤인가 보군. 그의 낮은 목소리에 혜우는 화들짝 놀라 마치 자신의 약점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실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 강한 남자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욱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하며 노트북을 닫지 못하게 했다. 그의 시선이 화면 속의 눈부신 건물에 고정되었다. 실수가 아니오. 그가 말했다. 이건 당신 것이지. 그는 잠시 설계를 감상했다. 건축의 문외한인 그가 보기에도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었다. 아름답군. 당신 어머니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요. 그 한마디가 혜원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어머니, 그 누구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녀의 작업물 앞에서 어머니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디자인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 떨려 나왔다. 그들은 내 꿈을, 내 어머니의 유산을 훔쳤어요. 그리고 감히 나를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밤의 굴욕감, 자신을 경멸하던 수백 개의 눈동자, 아버지의 차가운 뺨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강지욱은 그녀의 고통이 자신에게 전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논리 대신 그녀의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 기분, 나도 아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혜운이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냈다. 내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처럼 창조하는 사람이었어. 숫자가 아니라 흙과 강철로 진짜 것을 만드는 것을 사랑했지. 그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금룡홀딩스의 계략에 빠져 회사가 부도 처리되던 날. 아버지는 회사를 잃은 게 아니었어. 자신의 이름을 잃었지. 평생의 명예를.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능한 사기꾼이라고 불렀어. 정작 사기꾼은 그놈들이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의 고통이 목을 죄는 듯했다. 나는 발견했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혜우는 숨을 삼켰다. 그는 자살을 시도했던 아버지의 모습,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침묵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가 20년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꺼내 보인 적 없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는 육장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연은 자신의 슬픔이 순식간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대신 그녀의 앞에 이 남자를 향한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가 겪은 굴욕은 끔찍했지만 이 남자는 어린 시절에 가족의 완전한 파멸을 목격해야 했다. 당신은 그저 소년이었잖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가 알던 냉혹한 에이펙스의 총수. 얼음 같은 계약자 강지욱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를 숨기고 홀로 버텨온 한 남자만이 있었다. 혜우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가볍게 감쌌다. 그것은 유혹이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지옥을 겪어본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순수한 위로의 손길이었다. 우리는 똑같았네요. 강지욱 씨. 강지욱은 그녀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팔에 닿은 그녀의 온기를,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들의 계약으로 맺어졌던 차가운 얼음벽이 그 순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리 부모님의 명예, 우리의 과거, 우리의 꿈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거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것과 같은 차가운 불꽃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닫으려 했던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다. 너 서울, 스파이어가 어둠 속에서 다시 빛났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이 다시는 감히 손댈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지어 올릴 거예요. 고요한 밤,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도, 동맹도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 공동체였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우를 향해 그들은 이제 따로가 아닌 함께 맞설 준비를 마쳤다. 송도 어반 퓨처 프로젝트는 박혜은의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를 넘어 에이펙스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강지욱의 임원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에이펙스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견고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반면 세진그룹은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인천 에코시티 부실 사태의 여파는 치명적이었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본사를 드나들며 압박했고 주가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민주는 이 사회의 맹비난 속에서 간신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역력했다. 박 회장은 매일같이 술에 의지했고 이유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상속녀의 삶은커녕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한민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단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APX와 강지욱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위험하지만 확실한 한 방을 갈망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남자였다. 에이펙스 펜트하우스의 서재. 공기는 차갑지만 더 이상 얼어붙을 듯하지 않았다.
혜운과 지욱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금용 홀딩스와 연결된 복잡한 자금 흐름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20년간의 원한을 풀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함정을 설계하는 중이었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강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한민주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 그리고 금용홀딩스 역시 세진이라는 숙주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지. 그들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을 거요. 우리가 그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을 던져주어야 하오. 그는 탐욕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임을 알고 있었다. 하연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 파일에서 보았던 미완의 프로젝트 하나를 떠올렸다. 서해안 스마트포트 개발 사업 20년 전 금룡이 노렸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포기했던 땅이죠. 만약 그 규제가 곧 풀린다는 내부 정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그 땅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미끼였다. 금룡의 과거 욕망과 한민준의 현재 절박함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었다. 지욱은 즉시 에이펙스의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스위스에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전직 고위 관료를 매수해 규제 완화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릴 준비를 마쳤다. 해운은 직접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와 조감도까지 만들어냈다.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정보는 에이펙스에서 직접 흘러가지 않았다. 지욱은 금용홀딩스 내부에 수년간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을 이용했다. 교묘하게도 그 정보원은 한민준이 금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매수해둔 이중 스파이기도 했다. 한민준은 자신이 금용홀딩스의 최고급 비밀 정보를 훔쳐냈다고 믿게 될 것이었다. 인간은 자신이 어렵게 얻은 정보일수록 맹신하는 법이다. 한밤중 세진그룹의 한민준 사무실. 그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독수리가 둥지를 옮긴다. 서해안, 암호였다. 그는 즉시 보안 드라이브에 접속했다. 그의 눈앞에 서해안 스마트포트의 기밀 자료가 펼쳐졌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기회였다. 그는 꼬박 72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에이펙스가 조작한 지질조사 보고서는 완벽했다. 로비 정황이 담긴 거짓 정치권 동향 보고서도 그럴듯했다. 그는 심지어 비밀리에 드론을 띄워 현장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했다. 황무지, 개발을 기다리는 거대한 땅. 그는 자신이 강주욱보다 한 발 앞섰다고, 드디어 방역의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한민주는 즉시 박 회장과 이유라를 회장실로 불렀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이 훔친 정보를 브리핑했다. 이것입니다. 회장님, 인천에서 잃은 것의 10배, 20배를 만회할 기회입니다. 금용홀딩스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가로채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신적인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신의 계시라고 믿었다. 박 회장은 망설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는 금용을 배신할 수 없어. 없어. 그들이 알면 우린 끝장이다. 그는 20년 전 오수진의 죽음을 떠올렸다. 금용의 무서움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민주는 그를 몰아붙였다. 배신이 아닙니다, 회장님. 선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공하면 금용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도 승자를 원합니다. 이유라 역시 아버지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아빠, 제발요. 우리 이대로 망할 순 없잖아요. 이 기회 놓치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결국 박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한민준의 가머니설과 딸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탐욕에 저당 잡혔다. 바로 그때 강지욱은 또 다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그는 에이펙스의 정보팀을 통해 금용홀딩스의 핵심 분석가들에게 서해안 스마트포트, 부지가 심각한 산업 폐기물에 오염되었다는 가짜 환경 보고서를 유출시켰다. 금용은 신중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믿었고 서해안 부지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준이 미끼를 물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이 제거된 것이었다. 한민준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인천 에코시티에서 빼돌렸던 자신의 비자금을 모두 끌어모았다. 이유라는 어머니가 남긴 숨겨진 재산을 현금화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민준은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혜은이 설계했던 너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사채를 끌어들였다. 그는 박 회장의 인감까지 위조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며칠 후 홍콩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한민준은 스위스 유령 투자회사의 대표 에이펙스가 고용한 베테랑 요원과 마주 앉았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강지욱을 이겼다고, 다시 한번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거대한 자금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에이펙스가 통제하는 수십 개의 계좌로 흩어져 동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에 자금 이체 완료라는 녹색 메시지가 떠올랐다. 메시지 옆에는 세진그룹의 자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어떻게 12개의 다른 나라 계좌로 분산되고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시 동결 조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복잡한 흐름도가 나타났다.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묶여버렸다. 혜은은 차가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강지욱 역시 잔을 들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 혜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묵은 한이 풀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욱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덤의 뚜껑을 덮어주는 일뿐이었다. 세진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듯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이은 주가 폭락과 인천 에코시티 부실 사태, 그리고 총수 일가의 스캔들로 인해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성난 주주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단상 위에 선 한민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묘한 자신감마저 감돌았다. 그는 어젯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서해안 스마트포트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에게 이 주주총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이 세진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소유주로 등극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이유라는 그의 곁에서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박 회장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한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한 확신에 차올려 퍼졌다. 회사가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영 판단과 불미스러운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박 회장과 이미 쫓겨난 박혜은에게 돌렸다. 그는 마치 구원자처럼 양팔을 벌렸다. 그는 이 혼란을 잠재우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하지만 저 한민준, 이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비전을 확보했습니다. 세진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저와 이유라 이색에 모든 의결권을 위임해 주실 것을 긴급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 넘겼다. 그것은 노골적인 권력 찬탈 시도였다. 미친 소리,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내놓은 비자금 문제부터 해명해. 주주들이 단상으로 뛰쳐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30주년 기념 파티의 굴욕적인 드레스가 아닌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파워슈트를 입은 박혜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온 집행자처럼 차갑고도 당당했다. 두 사람의 등장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기운을 발산했다. 박하은,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이유라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한민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굳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이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왜 지금 이 자리에 강지욱과 함께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비들은 뭐해 당장 저것들 끌어내 한민준이 고함을 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강지욱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모든 경비는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시하는 왕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와 주주석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은 박혜은의 무대였다. 하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한민준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다. 오랜만입니다. 한민준 실장, 그리고 이유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금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셨죠. 인천 에코시티에서 빼돌린 자금으로도 모자라. 이번엔 또 무엇을 훔치셨습니까? 한민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무슨 헛소리. 혜은의 입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럼 화면으로 확인시켜 드리죠.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한민준이 연설을 위해 준비했던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에이펙스 팀이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었다. 스크린에 처음 뜬 것은 한민준이 인천 에코시티에서 빼돌린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이었다. 주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흘러들어간 곳입니다. 한민준 실장 개인의 비자금 창고죠.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너 서울 스파이어 프로젝트의 자산 명세서와 그 자산을 담보로 불법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계약서가 나타났다. 박 회장의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혜은은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한눈에 알았다. 한민준 씨, 당신은 그룹의 마지막 남은 자산마저 도박판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요. 이 거대한 돈으로 무엇을 사셨습니까? 한민준은 이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정보가 어떻게 박혜은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군요. 하연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서해안 스마트포트 개발 사업 투자 계약서, 그리고 그가 송금한 스위스 유령 회사 헬베티아 캐피탈의 계좌 정보였다. 한민준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마지막 남은 오기가 발동했다. 그래 맞다. 그가 소리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저건 세진의 미래다. 너 같은 년은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사업이라고. 저 사업 하나면 세진은 지금의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해냈단 말이다. 그는 자신이 훔친 정보가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자라고 발악하고 있었다. 하연은 그런 그를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랬군요. 당신은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그녀는 지욱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욱이 자신의 태블릿을 가볍게 조작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그것은 서해안 스마트포트 부지의 실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원본이었다. 토지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과 산업 폐기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향후 100년간 개발이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었다. 이게 뭐야? 한민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조작, 혜은이 비웃었다. 조작은 당신 전문이죠. 한민준 씨. 당신이 본 보고서야말로. 우리가 당신의 탐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액을 송금한 스위스 유령 회사 헬베티아 캐피탈. 그 회사의 소유주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화면이 바뀌었다. 스위스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타났다. 헬베티아 캐피털 AG, 솔 셰어홀더, 유일 주주 에이펙스 홀딩스. 회의장은 이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민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당신은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한민준 씨. 혜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은 세진 그룹에서 훔친 마지막 한 푼까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내 손에. 아니, 에이펙스의 계좌에 스스로 반납한 겁니다. 이유라는 그 자리에 실신에 쓰러졌다. 주주들은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혜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저앉은 한민준을 무시하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자신의 아버지 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박 회장, 이 모든 비극의 시작. 박 회장은 딸의 차가운 시선에 몸을 떨었다. 하은아, 내가 잘못했다. 혜은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내 어머니, 오수진 여사 앞에서. 혜은은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20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의 통화 녹음이었다. 에이펙스의 정보팀이 금용홀딩스의 불법 도청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박 회장, 수진 씨, 제발 그만해. 그 땅은 우리가 손댈 게 아니야. 금용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서 그래. 오수진, 알아요. 그래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우리 세진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하게 둘 순 없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다음 통화. 그것은 박 회장과 금용홀딩스의 누군가와의 통화였다. 박 회장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아내가 내일 모든 것을 폭로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그럼 어쩔 수 없군. 박 사장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거야. 아내인가? 아니면 당신이 평생 이룬 세진인가? 박 회장,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 아니, 세진을 지킬 수 있게 뭐든지 하겠습니다. 20년간의 침묵. 그것은 아내의 죽음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세진그룹의 회장 자리를 보장받은 비겁한 남자의 선택이었다. 박 회장은 괴물 같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자였던 것이다. 그의 울부짖음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한민주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고 이유라는 기절한 채였으며 박 회장은 자신의 죄를 절규하고 있었다.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혼돈의 현장을 정리했다. 세진그룹은 오늘부로 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민준과 관련자들이 빼돌린 자금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액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에이펙스는 세진그룹의 최대 채권자로서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로서 법정 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지욱의 법률팀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를 들고 온 것이었다. 한민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유라 씨,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회장님, 20년 전 오수진 여사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한민주는 강지욱, 박혜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고 발악했고 박 회장은 늙고 병든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날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박혜운은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30주년 기념일의 밤보다 더 광란적으로 터졌다. 하지만 이번에 그 플래시의 중심에 선 혜운은 더 이상 굴욕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려받은 차가운 승리자였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잔해처럼 변해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날카로운 금속음. 끌려나가는 한민준의 마지막 발악적인 저주. 실신한 이유라를 들쳐 메고 나가는 응급구조대의 분주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늙은 짐승처럼 울부짖던 박 회장의 절규가 한데 뒤엉켰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지며 이 모든 파멸의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박혜우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혜우는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복수심은 이제 그 대상을 잃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뒤에 텅 빈 해방감이었다. 기자들이 혜운과 지욱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박하연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에이펙스가 세진그룹을 완전히 인수한 것입니까? 두 분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강지욱이 그녀를 감싸며 길을 트려 했지만 혜운은 그를 막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다시 걸어 올라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는 주주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여러분이 알던 세진그룹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20년 전 탐욕과 비겁함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던 시한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체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곳에 세진을 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어머니 오수진 여사의 사진을 띄웠다. 당당하고 총명했던, 시대를 앞서갔던 건축가. 저는 이곳에 세진을 다시 세우러 왔습니다. 제 어머니 오수진 여사가 꿈꾸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에이펙스가 세진의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법정 관리를 통해 회생시킬 것임을 선포했다. 부실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오직 건축과 기술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그것은 파괴가 아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정화 작업이었다. 해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세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계승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선언은 절망에 빠졌던 소액 주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강지욱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이 구원했던 여자가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며 거대한 제국을 지휘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에이펙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전쟁의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색할 만큼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해운과 지욱은 말없이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아래 자신들에게 정복당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른 두 전사가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은 순간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지욱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걸어가 나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가 처음 해운에게 결혼 계약서를 내밀었던 날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계약은 완수되었소. 하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혼인관계 무효 확인서였다. 지욱의 서명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공동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이 결혼은 종료되어야 하오. 강지욱은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였다. 당신의 서명만 하면 당신은 완벽하게 자유요. 당신이 되찾은 세진으로 돌아가도 좋고 원하는 어디로든.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다.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종료. 해운은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 자신과 함께 싸워준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이것을 단순한 거래로만 생각했던 것일까?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조차도 전쟁을 위한 동지에 불과했단 말인가? 해운은 천천히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지욱의 시선은 묵묵히 그녀의 손끝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서명란에 펜촉을 가져갔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틀렸소, 강지욱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뭐가 말이오? 지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그의 계산에서 벗어난 반응이었다. 하연은 서명 대신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서류가 완전히 조각날 때까지 그것을 찢어버렸다. 강지욱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어떤 비상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이 작은 여자의 돌발 행동에 완벽하게 허를 찔린 것이었다. 지금 무슨 짓이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계약은 끝났다고 당신이 말했소. 하연은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로 흩뿌렸다.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계약은 맞아요. 복수를 위한 것이었죠. 과거에 묶여있던 두 영혼의 거래였어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아슬아슬할 만큼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녀는 떨림 없는 눈으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내 미래를 선택하는데
더 이상 계약서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강지욱 씨. 그녀는 숨을 골랐다. 나를 구해준 에이펙스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나의 복수를 도와준 파트너로서도 아니에요. 그저 나와 같은 상처를 가졌고 나와 함께 그 상처를 이겨낸 단 한 사람. 당신을. 강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계산과 전략 속에서 살아왔다. 감정은 그저 이용하거나 통제해야 할 변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이 여자는 그의 모든 논리와 계산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2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얼음 성벽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애써 외면했던 온기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30주년 기념 파티의 그날, 그녀의 아버지가 내리쳤던 바로 그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흉터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있었다. 혜은아, 그가 처음으로 어떤 계산도 담지 않은 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진 단 한마디였다. 몇 달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었다. 한때 세진그룹의 오만과 탐욕의 상징이 될 뻔했던 너 서울 스파이어의 공사가 재개되었다. 공사장 가림막에는 SEG인 에이펙스 컨소티움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총괄 건축가 H팍 박혜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혜은은 안전모를 쓴 채 자신의 꿈이 뼈대를 갖추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공사장 앞에 멈춰 섰다. 강지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칠흑 같은 전투복 같은 슈트가 아닌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캐주얼 재킷 차림이었다. 그는 말없이 혜은의 곁에 서서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아름답군. 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건물이 아닌 자신의 꿈을 되찾고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혜은을 향해 있었다. 혜은은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은 후 처음으로 짓는 가식이 없는 진정한 미소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자들도 상처 입은 영혼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이해하게 하고 보듬어 안으며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함께 건설하는 창조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타워 위로 서울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